해외 주식이나 ETF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마이너스 수익을 지급하는 ETF도 나올 정도로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공영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선임 매니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역외,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ETF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여기서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다룬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역내 ETF,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글로벌 ETF는 역외 ETF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역외 ETF 중에서도 네.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미국 ETF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와 글로벌 ETF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부터 알고 싶습니다. 네,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ETF는 당연히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상장해 놓은 ETF들이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당연히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이 상장해 놓은 상품들입니다. 그 밖에 해외 ETF이기 때문에 네. 국내 상품들보다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금 체계도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네, 상품이 다양하고 세금이나 환율, 보수 부분도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외에는 얼마나 많은 상품이 있는 거죠? 네, 전 세계 ETF 시장은 총 5조 3천억 달러로 원화로 따지면 6천조 원이 넘는 매우 오, 큰 네. 규모입니다. 종목 수로는 총 7,700여 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고, 국가별 비중으로 보면 5조 3천억 달러 중 미국은 70%로 3조 7천억 달러 정도가 ETF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수도 2,000개가 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400여 개 상품이 상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00개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숫자네요. 네, 순자산이나 상품 가지수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산 종류별 비중으로 보면 주식형 ETF가 4조 달러로 총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채권형 ETF는 약 1조 달러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나 액티브 ETF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00개가 넘는 상품 중에서도 분명히 특징적인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죠? 네, 2,000개가 넘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가 있는 네. ETF들이 많아졌고요. 예를 들면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되는 기업들에만 투자하고 싶다. 싶다. 네. 라는 경우에는 글로벌엑스 클라우드 ETF를 사게 되면 클라우드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나는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는 iShares 나스닥 바이오텍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속에서 히토류 가지고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품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역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역내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이나 ETF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께서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내 ETF랑 거래하는 것이 비슷한데요. 네. 제일 먼저 글로벌 ETF를 하기 위해서는 네. 증권사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위탁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위탁 계좌는 각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요. 그 방법이 좀 어렵다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좌 개설 후 해외 주식 이용 신청이나 외화 거래 약정 등 해외 ETF를 거래하기 위한 약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신청이나 약정을 하게 되면 해외 주식 매매와 같이 글로벌 ETF들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역외 ETF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나요? 네, 하지만 초보자인 경우에는 종목명을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ETF와 미국 ETF는 표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 타이거 200을 예를 들면 타이거 200이란 ETF를 종목명으로 검색하던지 아니면 102, 110이라는 종목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는 종목명을 입력하거나 그 종목을 뜻하는 티커를 입력을 해야 돼요. 티커가 뭐죠? 티커는 미국 주식 거래 시에 네. 주식 호가 시스템에 표시되는 약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애플은 AAPL, 그리고 JP 모건은 JPM, S&P 500을 추종하는 SPDR S&P 500 ETF는 네. SPY라는 티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사의 ETF는 QQQ입니다. 네. 해당되는 티커를 찾기 위해서는 HTS의 종목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이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기 방법의 차이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SPDR이나 인베스코 어떤 걸 의미하죠? 네, 우리나라의 타이거나 코덱스, 그리고 KB스타처럼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iShares는 블랙락이라는 운용사이고요. 그리고 SPDR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그리고 뱅가드, 위스덤트리, 인베스코 등이 있습니다. 현재 블랙락의 iShares, 뱅가드, SSGA 이 3사가 글로벌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위권 업체들의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락이 전체 마켓시어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바클레이스와 MSCI가 함께 운용하고 있던 iShares를 블랙락이 인수하였고요. 그 이후에 MSCI 지수를 활용한 ETF를 중심으로 네. 세계에서 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점유율은 어디죠? 네, 두 번째는 그 저비용 전략으로 유명한 뱅가드입니다. 네.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발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ETF 시장은 주요 경쟁사들보다 한 발 늦게 진출하였습니다. 네. 최근에 타계한 존 보글이라는 인덱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덱스의 아버지. 네. 네. 그분의 투자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운용사로 유명하고요. 네. 저비용의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라라는 투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좀 낮은 보수가 특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죠? 네, 줄여서 SSG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운용사는 점유율 12%로 세 번째로 높은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최초의 ETF인 SPY를 상장시킨 회사로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 브랜드인 SPDR은 SPY 상장 이후 미국 대표 지수 및 섹터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면서 ETF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그중 저희 미래에셋 글로벌 ETF 홀딩스는 2019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 18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20위권 내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상위 ETF 운용사를 알아두는 것도 ETF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표적인 글로벌 ETF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처럼 대표 지수형 ETF들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네. 다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규모가 좀 적은 편인데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밖에 다른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은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ETF는 스파이더 S&P 500 ETF 트러스트입니다. SSGA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로 이거 티커명을 따서 스파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는 1993년에 상장되자마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네. 아직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ETF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나요? 가장 거래량이 많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 순자산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큰 ETF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ETF는 iShares Core S&P 500 ETF입니다. 네. 티커명은 IVB입니다. SPY와 같은 벤치마크인 S&P 500을 추종하고 있고요. 뱅가드를 중심으로 저보수의 ETF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지수의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대신에 더 저렴한 코어 라인업을 개발하였고요. 네.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코어 라인업과 고비용의 라인업을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코어 라인업이 뭐죠?
코어 라인업은 iShares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저보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의 보수를 인하하는 것보다 새로운 저보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 하에 네. iShares에서 좀 저보수의 코어 상품들을 상장을 하였고 네. 그 상품들의 라인업 시리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상품 뭐가 있죠? 네, 그 밖에 나스닥 100에 투자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뱅가드 FTSE 선진국 ETF, 네. 그리고 유럽, 호주, 동아시아에 투자되는 iShares MSCI EAFE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증권사에서 글로벌 ETF에 대한 리서치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 관련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ETF 소개를 하면서 저보수 ETF가 출시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가 낮은 것도 이제 이런 역외 ETF만의 특징인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 같이 ETF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에서는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고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주식 시장은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ETF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형 3사, iShares, 뱅가드, SPDR을 중심으로 보수 인하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블랙락의 iShares는 2016년도에 IBB 네. 코어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부분에 수수료를 인하했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가장 저렴한 ETF가 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2017년 한 해 동안 총 잔고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고요. 그 이후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뱅가드 VOO도 따라서 보수를 5bp에서 3bp로 인하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수 인하 경쟁은 대형사들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고요. 중소형사들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총 보수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S&P 500 대형주 그리고 중용주에 투자되는 ETF를 출시를 하였는데요. 이 ETF들은 총 보수가 제로였어요. 제로.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마이너스 보수를 지급하는 ETF도 나올 정도로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보수 인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세이브하는 것이고요. 네. 투자자들이 이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보수 인하 경쟁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분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네, 역외 ETF는 국내 상장된 ETF와 달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15.4%보다 높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누진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길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 국내 ETF보다는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세제상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ETF는 전부 환 노출형 상품만 있나요? 굳이 환 노출이냐 아니면 해지가 돼 있느냐라는 네. 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글로벌 ETF를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주식 위탁 계좌에 원화를 입금을 하고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환율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최근 글로벌 ETF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ETF 트렌드 어떻게 발전하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이고요. 또 다른 트렌드로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될 수 있는 바이오나 IT 중에서도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애완견 산업에 투자될 수 있는 ETF, 네. 그리고 의료용 마리화나 투자될 수 있는 ETF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된 테마형 ETF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투자자들께서 관심이 가실 것 같고요. 네. 그런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운용사들은 다양한 ETF를 계속해서 상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테마형 ETF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글로벌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TF 기초부터 국내 ETF, 해외 ETF, 또 글로벌 ETF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ETF가 사실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ETF 편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글로벌 니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돈케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